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쇠고 계십니까? 이번 설에도 참 많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걸 보면 명절은 역시 명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고향 가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야, 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진짜 조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언제 찾아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어찌 보면 고향이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또 변화가 전혀 없는 고향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되고 농어촌이 위축된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 살았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의 일부를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돌려주고요. 또 기부를 받은 그 고향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세수도 늘고 농축산물 소비도 활성화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지방선거 전후에서 이 고향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고향 기부금, 고향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요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은 급식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 급식업체들의 시장, 급식업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국가 행사를 할 때 위탁 급식업체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또 이들은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급식업계의 이야기,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들어보겠고요. 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이 이 프레이밍 효과를 실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경제심리학 시간에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의 이면을 행동 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분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금액을 봤을 때 그 금액을 절대적인 그 숫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3,000원이면 3,000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예. 그걸 비율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요거는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면 예를 아마 먼저 한번 쉽게 들어주세요. 이해하실 거예요.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이 하나 있는데 시내 출장을 갔었을 때 회사에서 시내 출장 경비로 늘 2만 원을 지원받아 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2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 만 원을 더 얹어서 앞으로 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럼 만 원이 증가된 거죠. 네. 두 번째는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어떤 사원이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참 웃긴 소리지만 3천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연봉을 만 원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올려주겠다. 3,001만 원. 3,001만 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랑요. 예. 그다음에 빚이 3천만 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길 가다가 만 원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빚이 이제 2,999만 원을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만 원씩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만 원을 받았을 때 행복감이 더 크고, 이야 크게 받았다라고 인식하겠어요? 당연하죠.
출장비 2만 원 주다가 예. 3만 원 주면 예. 1년에 한 번 가는 출장이지만 네. 와, 우리 회사 좋은 회사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에서 만 원 오르면 이거 50% 증가한 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죠. 느낌이 그런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연봉에서 만 원 오르면 이게 숫자로는 한번 0.003% 되나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오히려 기분만 상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만 원 더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 원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생색이 더 많이 나느냐도 사실 여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처럼 우리는 어떤 금액을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지출을 하거나 받았을 때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행태가 전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읍니다. 에잉? 얼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이진우 기자님은 최근에 뭐 이사 한번 가셨나요? 언제 이사 가셨나요? 저는 이사를 꽤 빈번하게 다니는 편인데 네. 최근에는 뭐 한 3년쯤 전에 네. 이사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이사하다 보면 집을 네.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예. 요즘 서울에서는 한 뭐 수억 들잖아요. 네. 네, 지방에 한 2, 3억짜리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수억 드는 이사를 할 때 꼭 저희가 하는 게 있죠. 가구를 좀 바꿔본다든가 전자제품을 한두 개 바꿔봐요.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를 한번 마음먹고 바꾼다든가.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율을 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구하기 위해서 네. 5억 원을 지불을 했어요. 예. 5억 원을 이미 지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거 새 집에 냉장고 하나 500만 원짜리 정말 좋은 걸로 사면 어떡하? 그럼 5억 원에 500만 원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냉장고를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녁에 우리가 저녁 찬거리 구하려고 대형마트 자주 가잖아요. 네. 한 20만 원, 10만 원 들고요. 예. 그럼 20만 원, 10만 원 들고 그 대형마트 맨날 갈 때 거기 냉장고 반드시 옆에 있거든요. 네. 대형 냉장고. 그때는 절대 우리 못 사요. 왜? 내가 10만 원 쓰러 가는데 그렇죠. 그때 500만 원 지출하고 오면 미쳤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냉장고를 충동 구매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바로 그 500만 원을 이사 갈 때는 되게 작게 보고 네. 우리가 저녁 때 마트에 갔었을 때는 되게 크게 보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금액과 비율로 분석을 하고 비율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군요. 결국.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행태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겠어요. 같은 건데. 그러겠어요, 정말. 맞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회사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 신차, 차를 구매할 때입니다. 네. 차에 판매할 때는요, 우리가 기본 사양으로 가격을 제시해요. 음흠. 가장 뭐 아무것도 거품 없이 다 빼고 썬루프도 없고 뭐도 없고 스테레오도 기본형으로 넣고 기본은 2천만 원. 네,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탈로그 들고 상담을 받다 보면 네. 하나씩 얹죠. 스테레오 음악 자주 들으시면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은데 80만 원. 80만 원 올라가고 가끔 썬루프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면서 그것도 한 100만 원 또 올라가요. 예. 그다음에 또 알루미늄 휠 하나 딱 이 기회에 장만하시면 하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쌓이면 이거 1,000만 원도 바뀔걸요 아마. 그렇죠. 예. 앞자리도 달라지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레오를 바꾼다든가 집안에 스피커를 바꾸는 거를 평소에 바꿀 때는 정말 고심합니다. 타다가 썬루프를 좀 달까 싶어서 100만 원에 사제로 달려면 그것도 고민 엄청 해요. 네. 그것도 엄청 고민해요. 뭐 유리창 하나가 100만 원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를 딱 구매할 그 시점에는 내가 지금 3천만 원 쓰러 왔는데 4천만 원 쓰러 왔는데 그깟 썬루프 뭐 100만 원? 그거 100만 원도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95만 원만 이래요. 네. 아유, 그거 하나 하지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과잉 지출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런 비율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습관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 결혼할 때 다들 결혼 끝나고 빚더미 앉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혼수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 서로 장만하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 뭐 수십 가지 이상 사겠죠 아마. 뭐 수백 가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물건 하나하나 예. 살 때마다 미묘하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 이건데 침대는 자주 쓰는 거니까 딱 100만 원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고 소파도 자주 쓰니까 딱 뭐 100만 원만 주면 가죽 좋은 걸로 사고 이렇게 한 장씩 얻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쩐다고 이 진짜 뭐 빚더미 앉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예전에 제가 손경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같은 정보라면 긍정적인 걸로 숫자를 제시하라라고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을 끝내고 네. 그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 중에서 70명만이 10년 이상 생존했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70명이 10년 이상 생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네. 100명 중에서 30명이 10년 이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방점을 부정적으로 찍어요. 그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 안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70명이 수술 후 10년간 더 사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네. 70% 정도의 사람이 10년 이상 더 살았습니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수술을 한 100명 정도 받으면 네. 70명 정도가 더 10년 이상 사십니다랑 한 70%가 뭐 10년 이상 더 사십니다. 같은 정보인데 이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똑같이 긍정적인 건데도. 왜 그렇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예. 사람들은 숫자로 딱 명시된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크게 인식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100명 중에 70명이 살아남는다라는 숫자를 비율적으로 더 70%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로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입한다고 하나요? 네.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퍼센트로 하면 약간 거리감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좀 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 폴 슬로빅이라는 학자가 규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저서에. 당신이 10명 중 1명만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입니다라고 들으면 네.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10% 승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죠? 10명 중 하나가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네. 아주 재밌는 실험을 일본에서 수행했는데 기미코 기미코 야마기시라는 학자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조금 어렵게 표시를 했어요. 사망자 10,000명 가운데 네. 1286명이 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숫자를 예. 여러 문구 사이에 슬쩍 넣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떤 비율로 인식하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명시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몇 %입니까? 라고 그다음 질문지를 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는 12.86%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10,000명 중에 1,286명이 사망했다면 예. 12% 남짓인데. 네. 그런데 실제 이거를 문구 속에서 본 사람들이 그걸 비율로 적었을 때는 무려 24%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읽으시고 네. 다시 뺏은 후에 네.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그 암이 몇 % 사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25%?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율 계산이니까 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는 이렇게 뭐 감정이입 등의 요소로 인해서 더 확대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되게 많이 죽었네라고 느끼고 지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든 부정적인 것든 이걸 확대 해석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정보를 똑같은 거를 그냥 비율로 비율로 제시했었을 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그 비율 그대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을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1,000명 중에 몇 명 돌아가셨다고 물어보면 그 숫자를 정확히 명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군요.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네. 저희 고객의 13%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네. 사장님은 좀 모자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127명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야, 이걸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거 생각은 내가 못했는데. 예. 보고의 요령인가요, 이게?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텔이 실제 커다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인텔. 그 내용을 보시면 저 확실하게 이해하실 텐데요. 예.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CPU를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1994년 펜티엄 칩이라는 걸 또 혁신적인 버전을 개발을 해놓고
이거를 전 세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IBM 컴퓨터에 이것을 장착해서 진짜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한 수학 전공 어떤 교수님이 이 CPU에 약간의 아주 미묘한 연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해내요. 네. 팔리고 있는 그 와중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약간의 오류는 있는 그 CPU다라는 걸 알립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당시 인텔의 최고 경영자였던 앤드류 드로브라는 CEO가 이걸 처음에 무시를 했대요. 네. 이 학자가 얘기한 거를.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인텔 내부에서도 이미 그 오류가 약간은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했겠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너무 미묘한 수치라서 이 정도 버그 없이는 뭐 우리가 제품 출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그냥 출시를 한 건데 외부 관계자도 그걸 딱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무 미묘한 숫자라서 어느 정도냐면요. 9억 번 정도 연산을 하면 딱 한 번 오류 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누가 문제시 삼겠어라고 하면서 무시를 슬슬 했는데 근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나가고 나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조금 있어졌나 봐요. 그 소비자들은 야, 이 정도 오류가 작은 오류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정도 오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인지를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냥 의구심을 갖는 거죠. 9억 번 연산했을 때 한 번 오류 나는 거? 이게 뭐지? 이건 일반 사용자들로 따지면요. 컴퓨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만 7천 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면 한 번 정도 뻥 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서 일단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의구심을 가지니 내가 CEO로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래도 말을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방식 표현 9억 번 정도에 한 번 오류가 나고 난다. 그리고 2만 7천 년 정도 당신이 PC를 사용하면 그때 딱 한 번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네. 어떻게 됐느냐?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들을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이해를 해버렸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제시했을 경우에는 네. 그 숫자의 그 당사자, 그 한 명,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뭐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 9억 번에 한 명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0.0000001%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두려움을 덜 느꼈을 텐데 이거를 딱 한 명이다라고 하면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차의 에어백은 네. 제대로 작동 안 할 확률이 0.00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99.999%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전하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렇죠. 이 에어백은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오류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렇죠. 불안한데? 맞아요. 그 1000번 사고 난 차량 중에서 한 번이 날 수 있잖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99.99라고 하면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야, 이건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정말. 그래서 당시 이 인텔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CEO가 직접 나와서 이 미묘한 수치를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비난이 더 거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 IBM, 이 펜티엄 칩셋을 사용했던 그 IBM 컴퓨터 회사는 이 당분간 이 컴퓨터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세상에. 불과 한 달 만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불과 한 달 만에 또 모든 펜티엄 이 칩을 교체해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인텔이라는 회사는 무려 5억 달러 정도의 교체 비용 아닌 소모 비용을 소모하게 됐고 또 당연히 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험회사 광고를 제가 TV에서 가끔 보면 이 병에 걸릴 확률은 뭐 3%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100명 중에 3명이 이 병에 걸립니다 꼭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보험의 해지율은 10명 중에 뭐 7명이 해지합니다가 아니라 뭐 해지율이 뭐 70%라든가 이 비율을 설명할 것이냐 숫자로 알아듣게 할 거냐는 제가 조절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율만 중요하고 숫자 자체는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진짜 공전의 그 건강 식품, 건강 음료의 시장을 바꿔왔던 비타민이 함유된 음료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 전에는 우리가 다른 자양강장제를 먹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비뭐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타민 음료는 아마 대부분의 성분이 당연히 수분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 비타민 함유량은 정말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작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거를 비율을 제시했을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에게 이 소리를 들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숫자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레몬에 몇 개 들었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때는 뭘 또 활용하냐면 가능하면 숫자를 돋보이게끔 숫자를 크게 보이게끔 단위량을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 500짜리 500mg. 500mg이잖아요. 0.5g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500mg이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네. 같은 함량인데 속이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 500이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같은 정보인데 속이는 건 아니지만 같은 정보인데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효과가 정말 있느냐를 실험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300센트하고 3달러는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300센트, 3달러. 그러네요. 1달러가 100센트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연구팀들은 어떤 실험 참가자들에게 상대방과 협력을 잘했을 때는 보상금으로 3달러를 주겠다라는 쪽하고 네. 300센트를 주겠다라는 쪽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협력이 어디서 더 훨씬 잘 일어났느냐? 설마 300센트? 300센트예요.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량이에요. 아, 그래서 이 연구팀이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우리가 알량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다시 한번 실험을 좀 보완해서 해보자라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협력을 했을 때 3센트를 보상해 주겠다는 쪽하고 네. 그다음에 300센트를 보상해 주겠다는 쪽하고 3달러를 보상해 주겠다는 쪽 세 군데를 놔둔 거예요. 네. 그러면 3센트에 비해서 300센트나 3달러는 똑같이 100배 정도 증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3센트 드리고 예. 이렇게 더 잘하시면 저희가 300센트 드릴게요 하는 경우와 네. 3센트 드리는데 잘하시면 3달러 드립니다 하는 경우. 네, 그렇죠. 그러면 3센트 주겠다는 그 집단보다 네. 300센트나 3달러 주겠다는 집단은 뭐 통상적으로 한 100배 정도 더 협력이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똑같은 정도의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또 역시 알량하게 300센트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한 쪽이 가장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에서 느끼는 이런 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 자주 접하는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네. 이 숫자 자체를 크게 표시하기 위한 별의별 수단들이 많아요. 우유는 1000mg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000ml. 예, 밀리리터. 그렇지. 1리터라고 안 하고. 1리터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우유 안에 칼슘이 들어있는데 그 칼슘 함량도 퍼센트로 하면 되게 미약할 거고 그람으로 하면 더 미약할 텐데 네. 역시 단위량을 가장 작은 걸로 해서 크게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숫자들을 좀 부각시키는 방식을 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네. 43살이에요. 그런 것보단 13살입니다. 그러면 젊으시군 이 얘기예요? 뭐 그런가요? 그렇군요.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숫자로 우리가 속는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의 불안전성에서 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은 지니에셋, 펀드도 지니에셋, ELS 지니에셋, 금융상품 지니에셋. 콕 찍어 알려주는 모바일 자산관리 지니에셋, 금융자산관리 지니에셋.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 우리가 잘 몰랐던 돈 얘기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도 올림픽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동안 스포노믹스에서 올림픽에 대한 돈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이 해주셔서 네. 뭐 또 남았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어디에 숨어있는 돈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자원봉사자들, 기자들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예. 기사들,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부실한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먹거리, 올림픽 급식에 숨어있는 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동네 식당들이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 어딘가에서는 식사 공급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고 식당 창업하세요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그럼 손님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당연히 이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급식소를 만들어야 됐을 텐데 네. 그러면 급식 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네, 선정하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후원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공개 입찰 방식에서 이제 후원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 입찰을 하면 식당을 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겁니까? 후원사 자격을 얻는 거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후원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예. 공개 입찰로 들어가서 사실 현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 선수촌 같은 경우는 예. 공짜예요. 돈을 안 내고 먹는다는 거예요? 선수촌에 그 평창과 강릉에 있는 선수촌의 식당들은 다 공짜기 때문에 예. 현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원봉사자, 기자들, 선수들 다 공짜로 먹어요? 아니요. 자원봉사자들과 기자들은 돈 내고 먹습니다. 선수들만? 네, 선수들만. 그럼 선수용 식당과 네. 기타 등등 식당이 또 다릅니까? 업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담당하는 업체들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공식 후원사는 지금 신세계 푸드 네. 공식 후원사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이라 뭐 경쟁이 치열할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회사인 아라마크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68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했기 때문에 네. 경쟁이 뭐 치열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급식의 절대 강자인 아라마크를 비롯해서 소덱스, 컴파스 같은 글로벌 급식 회사가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가 그다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급식 사업 선도주자들도 다 발을 뺐기 때문에 경쟁은 뭐 약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라마크, 소덱소, 컴파스 이런 회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푸드처럼 네. 여기저기 저 급식소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가 급식 봐요. 사업을 하는. 네. 이게 돈 받는 것도 아니면 네.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공짜로 식사는 제공하되 그 공짜로 식사를 제공하는 권리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직위에 뭐 1억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입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네.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선수단이 전 세계에 오는데 전 세계 선수단의 입맛에 딱 맞는 메뉴도 개발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식단을 최상의 재료를 통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뉴로 경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IOC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깐깐하게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걸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각국 선수단이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당연히. 뷔페 형태로 차려져야 되는데 예. 뷔페 형태로 차려져서 뭐 식재료에 대한 까다로운 선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의 그 기호에 맞춰서 입맛에 네. 맞는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게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 급식이라는 게 한 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한 달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림픽 급식이 한 달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운영하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인 IOC와 대의조직위는 워낙 깐깐하고 할 거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앞서 제가 식사가 부실하다. 예.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도 IOC가 매깁니다. 미디어 센터나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가격. 그러면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이거 한 끼에 15,000원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12,000원만 받아 할 수도 있고. 그렇고 아니면 2만 원 받아. 저희 10,000원만 받겠습니다. 네.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25,000원 받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경쟁이 별로 세지 않냐면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돈이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이 서가지고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레시피 개발,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고 네. 여기에 또 IOC가 워낙
까다로운 시어머니고 예. 여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 달 동안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셰프들 보내야 되죠. 직원들 보내야 되죠. 케이터링 서비스 하려면 직원들까지 다 또 있어야 거기서 되니까. 재워줘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래도 숙소 비싼데. 한 달 동안 상주시켜야 되는데 직원도 숙소 마련해줘야 되죠. 또 이동 경비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추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급식업체로 선정된 신세대푸드 같은 경우 직원 600명이 투입됐거든요. 직원 600명이 거기서 밥 평창과 해주느라고. 강릉에서 예. 머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라마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봤겠죠. 얘들도 실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해본 결과 이런저런 비용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거 없다는 고사하고 적자다.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수들은 공짜로 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선정이 되면 네. 급식업체는 본인들 돈을 들여서 네. 선수들 식사는 공짜로 주고 네. 그럼 거기서 당연히 적자가 생길 테니 네. 기자들이나 혹은 뭐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은 돈 내고 먹는다 하니까 그분들한테 식사 팔아서 메꿔서 겨우 이제 적자 안 되게 이건 맞추면 수익을 되는 거예요? 못 내는 구조예요. 원래 올림픽 급식 업체로 들어가는 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사들이 네. 대부분의 후원사들이 후원금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잖아요. 몇백억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만큼을 다른 마케팅 활동이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로 뽑는 거지. 밥 팔아서 올림픽에서 뽑지는 못하잖아요. 이거 밥 팔아서 못 뽑아요. 그럼 예를 들면 신세계푸드는 신세계푸드 광고 하려고 거기 들어간 거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 뭐 CJ나 아우홈, 뭐 삼성 웰스토리 같은 그 선두 업체들, 대표적인 급식 업체들도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발을 뺐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크다. 네. 근데 적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선수들이 공짜로 먹는 식사의 비용을 네. 다른 사람들이나 이 업체가 내주는 거네요. 선수들 식사 비용을 IOC가 따로 주지는 않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적자가 나겠네요. 누가 공짜로 먹으니까. 누가 봐도 적자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세계푸드는 본인들도 적자 날 거 알면서 그냥 어떻게 뭐 가위바위보해서 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하겠다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직원 숙소를 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 간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간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 뭐 안 돼도 숙소 정도는 프리미엄 받고 넘길 근데 수 신세계 있으니까. 그룹이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예. 밀어붙였어요. 어.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뛰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세계푸드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주 실적 그리고 운영 경험을 쌓자. 네. 이 이유인데 실제로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면 대형 국제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봤다. 네. 올림픽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한 실적이 되죠. 이력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디 그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걸 운영해본 경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수주 실적, 운영 경험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적자 폭과 상관없이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거 이런 거 경험 쌓아서 네. 뭐 해요? 그러면 전 세계로 가는 거죠. 전 세계 어디 다른 올림픽 할 때 가서 아니요. 또 적자 보려고? 미국도 급식을 하고요. 예. 영국도 급식을 하고 프랑스도 급식을 하고 유럽도 다 급식을 합니다. 무슨 급식을요? 식사 급식을 하잖아요. 기업에 우리가 그 구내식당 있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글로벌 업체들 네. 예를 우리 들면 뭐 아라마크. 공공기관에 다 그 구내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이거 운영 사업을 예, 할 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올림픽에서 네. 선수촌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음. 라는 실적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실적 쌓으려고? 네. 그럼 의미는 있네요,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네. 글로벌 급식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미 지난 2013년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조 원을 넘어선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급식하는 거나 네. 어디 단체 급식 학교 많이 급식. 하니까 그런 네. 거 다 그거 매출 다 더하면 네. 이게 굉장히 커요. 식재료 사업에 뭐 식품 사업도 되고 네. 굉장히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라마크나 소덱스, 컴파스 같은 기업들 매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 컴파스와 소덱스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연 매출이 32조입니다. 전 세계에 밥을 해주면서 돈 버는 기업이군요. 네, 32조고요. 그리고 아라마크 같은 경우에 22개 나라 정도에 진출해 있는데 17조 원의 연 매출이 나옵니다.
야, 그 컴파스와 소덱스 영업이익이 2조가 넘습니다. 밥 팔아서. 예. 그리고 아라마코의 직원 숫자가 26만 명이 넘어요. 야,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최대의 매출, 식당이네요.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대형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연 매출이 17조 원입니다. 아라마코 연 매출이 얼마라고요? 아까 한 17조 된다고 말씀 주셨죠. 컴파스와 예. 소덱스는 32조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스와 소덱스는 SK텔레콤이 2배고요. 더 큰 회사네. 네. 음. 아라마코는 SK텔레콤과 맞먹는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서 SK텔레콤보다 영업이익이 좋아요. 그러네. 그리고 SK텔레콤은 뭐 때만 되면 무슨 뭐 5G니 이제 6G니 계속 나올 테니까 걸핏하면 그 통신망에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식판이랑 숟가락 정도만 바꾸면 계속 돌아가는 기업이니 나쁘지 않네요. 아라마코나 예. 소덱스, 컴파스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거 보면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라마코가 88 서울 올림픽 때도 공식 후원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출이 됐고 아, 그럼 이 친구들이 와서 그때 급식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프랑스 국제학교, 프랑스 학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우리나라에. 학교들을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프랑스 기업이니까 소덱스는 그래서 이제 뭐 발판을 넓히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업체들이 90년대에 이제 한국 법인들을 설립을 해요. 한국 법인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요 최근에 급식 시장 많이 늘었잖아요, 정말. 급식 시장도 늘었지만 대기업 규제를 하잖아요. 아,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라고. 네, 대기업 규제를 하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규제를 안 받잖아요. 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는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급식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등이 다 우리로 알기로는 대기업 계열사들인데 그들이 못하는 시장이 뭐예요? 지금 규제를 아니 뭐 통해서? 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션을 못 가져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중소기업들에게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공기업에 대해서 하기는 하되 아니면 여기서만 해라. 뭐 최종청사 이런데 네.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종청사는 그래서 아라마코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글로벌 대기업 더 큰 회사가 들어오는 그런 거 많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까지 규제할 수는 없으니 우리 대기업이야 뭐 여기서 계속 장사해야 되니까 말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 듣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군요. 아, 세종시 공무원들 밥 해주는 회사가 아라마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아라마크나 소덱스 이런 데서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급식 기업들 같은 경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자를 보더라도 어쨌든 뛰어든 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단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겠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식의 세계화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한식의 세계화를 테스트하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가 이 올림픽 선수촌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먹여보면 네. 뭐 반응도 있을 거고. 얘들에게 시래기국 메뉴가 있거든요. 시래기국을 얼마나 먹는지. 그거 괜찮네 그거. 네. 애들이 좋아하는지. 된장국을 어떻게 해야 애들이 더 잘 먹는지. 야, 그거 나중에 테스트하려면 그거 뭐 임상 시험할 수도 없고. 이거 사실은 돈 주고 구하기 힘든 데이터예요. 지금은 여기 아니면 먹을 데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먹을 테니까 반응도 볼 수 네.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테스트 결과, 네.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을 평가 자료를 모을 때 이걸 돈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네. 물론 뭐 선도 업체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있죠. 근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까 제가 무심결에 밥 해줘서 돈 이렇게 많이 벌어요. 뭐 17조 원을 밥 해줘서 파는군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의 식자재 어떻게 공급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식자재 공급에 개입을 못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어디서 무슨 농사 짓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무슨 재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에요. 젓가락이나 손만 몇 개 사면 사업한다고 했던 건 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뭐 수출 품목, 미래의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글로벌 급식 사업 시장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아라마크나 소덱스, 컴파스 같은 이 세 개의 그룹이 거의 한 90% 시장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이거는 저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네요. 근데 예. 90%를 세 개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이제 매출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네. 포지션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포지션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개발한 레시피, 데이터, 축적한 데이터, 그리고 운영 경험, 그리고 수주 실적 이걸 가지고 향후 2023년까지 5조 원대 매출을 일으키는 연매출 5조 원의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네. 밝히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급식 시장에 글로벌 급식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뛰어드는 초석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주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그렇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왜 CJ 아워홈, 삼성 웰스토리 이런 친구들은 안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냥 넷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거 아닌가 신세계푸드가 뒤에서 입찰 이러면 꼭 담합을 떠올리시는군요. 네. 치열했을 것 같은데 아니 막 그렇다면 서로 하겠다고 치열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CJ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라마코랑 굉장히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고 그리고 CJ는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CJ는 자체적으로 한식의 세계화에 맞는 레시피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 가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공항에 가면 CJ가 운영하는 한식당이 있어요. 네.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자신감이 있어서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적자 폭도 큰데 괜히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라마코 같은 경우가 안 뛰어든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보가 빠른 기업들은 아니면 아라마코가 들어갔을 텐데 아라마코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컨설팅 기업으로 IOC 컨설턴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IOC가 깐깐한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깐깐한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적질을 하라고 조언해주는 미운 시누이 역할을 아라마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평창에서 좀 비싸고 부실한 밥 먹었다고 불만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좀 위로를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런 불만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에 얘기해 주세요. 기업에 얘기해 주셔야 기업이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그 급식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여기에서 실수하고 깨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거 네. 지적질 안 하면 안 되죠. 지적 많이 하고 아프도록 따끔하게 혼내야죠. 최선을 다했는데 돈이 없어서 요 정도 가지고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조미료가 근데 달리 들어간 거면 역대 그래도. 올림픽 중에 네. 미디어 센터의 기자들 식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단 부실 안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안 비싼 적 바가지 요금 아닌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항상 뭐 맛있는 거 줘도 항상 말이 좀 아니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잘 그랬습니다만. 그 인터넷 뒤져 보시면요, 인터넷과 SNS 뒤져 보시면요, 리우 때, 런던 때, 소치 때, 밴쿠버 때 이거 받고 2만 원 받습니다.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라는 기자들 그 포스팅 같은 거 금방금방 찾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비싸게 파나 싶었는데 말이 되네요. 네. 일단 선수들 거는 공짜로 줘야 하니 일단 거기서 원가 빠져야 되고 그리고 뭐 선수촌에서만 잠깐 운영하는 거니까 또 당연히 원가 비싸겠죠. 예. 또 그런 숨은 사연이 있었군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한 스포너믹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내드렸던 퀴즈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뭐라고 부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매길 때 이 땅이 혹은 이 집이 얼마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매기려고 하면 이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정부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간주하는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고요. 정답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집이나 땅을 미리 정해놓고 분석해 놓은 가격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는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들은 이거 내 집이 얼마인지 알아야
건강보험료도 또 계산할 텐데 그럴 때도 사용하고요. 또 어느 날 이 동네를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다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할 때도 미리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야 보상금을 지불하겠죠. 또 그럴 때도 쓰입니다. 그럼 내 집의 공시지가가 비싼 게 좋은 거냐 싼 게 좋은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공시지가가 비싸게 매겨주면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만 많이 나오니까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공시지가라는 건 이 집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땅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나중에 집이나 땅을 팔 때 매수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가끔 집이 수용되거나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해서 보상받을 일이 생기면 또 그럴 때는 공시지가가 높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도 슬슬 이제 막바지인데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런 비율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습관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 결혼할 때 다들 결혼 끝나고 빚더미에 앉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혼수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 서로 장만하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수십 가지 이상 사겠죠 아마. 뭐 수백 가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물건 하나하나 예. 살 때마다 미묘하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 이건데 침대는 자주 쓰는 거니까 딱 100만 원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고 소파도 자주 쓰니까 딱 뭐 100만 원만 주면 가죽 좋은 걸로 사고 이렇게 한 장씩 얻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진짜 뭐 빚더미 앉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예전에 제가 손경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같은 정보라면 긍정적인 걸로 숫자를 제시하라라고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을 끝내고 네. 그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 중에서 70명만이 10년 이상 생존했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70명이 10년 이상 생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네. 100명 중에서 30명이 10년 이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방점을 부정적으로 찍어요. 그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 안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70명이 수술 후 10년간 더 사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네. 70% 정도의 사람이 10년 이상 더 살았습니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수술을 한 100명 정도 받으면 네. 70명 정도가 더 10년 이상 사십니다랑 한 70%가 뭐 10년 이상 더 사십니다. 같은 정보인데 이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똑같이 긍정적인 건데도. 왜 그렇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예. 사람들은 숫자로 딱 명시된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크게 인식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100명 중에 70명이 살아남는다라는 숫자를 비율적으로 더 70%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로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입한다고 하나요? 네. 뭐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예. 해야 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퍼센트로 하면 약간 거리감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좀 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 폴 슬로빅이라는 학자가 규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저서에. 당신이 10명 중 1명만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입니다라고 들으면 네.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서울에서는 한 뭐 수억 들잖아요. 네. 네, 지방에 한 2, 3억짜리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수억 드는 이사를 할 때 꼭 저희가 하는 게 있죠. 가구를 좀 바꿔본다든가 전자제품을 한두 개 바꿔봐요.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를 한번 마음먹고 바꾼다든가.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율을 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구하기 위해서 네. 5억 원을 지불을 했어요. 예. 5억 원을 이미 지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거 새 집에 냉장고 하나 500만 원짜리 정말 좋은 걸로 사면 어떡하? 그럼 5억 원에 500만 원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냉장고를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녁에 우리가 저녁 창거리 구하려고 대형마트 자주 가잖아요. 네. 한 20만 원, 10만 원 들고요. 예. 그럼 20만 원, 10만 원 들고
그 대형마트 맨날 갈 때 거기 냉장고 반드시 옆에 있거든요. 네. 대형 냉장고. 그때는 절대 우리 못 사요. 왜? 내가 10만 원 쓰러 가는데 그렇죠. 그때 500만 원 지출하고 오면 미쳤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냉장고를 충동 구매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바로 그 500만 원을 이사 갈 때는 되게 작게 보고 네. 우리가 저녁 때 마트에 갔었을 때는 되게 크게 보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금액과 비율로 분석을 하고 비율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군요. 결국.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행태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같은 건데. 그러겠어요, 정말. 맞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회사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 신차, 차를 구매할 때입니다. 네. 차에 판매할 때는요, 우리가 기본 사양으로 가격을 제시해요. 음흠. 가장 뭐 아무것도 거품 없이 다 빼고 썬루프도 네. 없고 뭐도 없고 스테레오도 기본형으로 넣고 기본은 2천만 원. 네,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탈로그 들고 상담을 받다 보면 네. 하나씩 얹죠. 스테레오 음악 자주 들으시면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은데 80만 원. 80만 원 올라가고 가끔 썬루프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면서 그것도 한 100만 원 또 올라가요. 예. 그다음에 또 알루미늄 휠 하나 딱 이 기회에 장만하시면 하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쌓이면 이거 1,000만 원도 바뀔걸요 아마. 그렇죠. 예. 앞자리도 달라지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레오를 바꾼다든가 집안에 스피커를 바꾸는 거를 평소에 바꿀 때는 정말 고심합니다. 타다가 썬루프를 좀 달까 싶어서 100만 원에 사제로 달려면 그것도 고민 엄청 와. 해요. 네. 그것도 엄청 고민해요. 뭐 유리창 하나가 100만 원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를 딱 구매할 그 시점에는 내가 지금 3천만 원 쓰러 왔는데 4천만 원 쓰러 왔는데 그깟 썬루프 뭐 100만 원? 그거 100만 원도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95만 원만 이래요. 네. 아유, 그거 하나 하지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과잉 지출하게 하는데 어허. 예. 10% 승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왜 그렇죠? 10명 중 하나가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네. 아주 재밌는 실험을 일본에서 수행했는데 기미코 기미코 야마기시라는 학자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조금 어렵게 표시를 했어요. 사망자 10,000명 가운데 네. 1286명이 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숫자를 예. 여러 문구 사이에 슬쩍 넣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떤 비율로 인식하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명시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그다음 질문지를 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는 12.86%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10,000명 중에 1,286명이 사망했다면 예. 12% 남짓인데. 네. 그런데 실제 이거를 문구 속에서 본 사람들이 그걸 비율로 적었을 때는 무려 24%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읽으시고 네. 다시 뺏은 후에 네.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그 암이 몇 퍼센트 사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25%?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율 계산이니까 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는 이렇게 뭐 감정이입 등의 요소로 인해서 더 확대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되게 많이 죽었네라고 느끼고 지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든 부정적인 것든 이걸 확대 해석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정보를 똑같은 거를 그냥 비율로 비율로 제시했었을 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그 비율 그대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을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1,000명 중에 몇 명 돌아가셨다고 물어보면 그 숫자를 정확히 명시를 하더라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했군요.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네. 저희 고객의 13%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네. 사장님은 좀 모자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127명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야, 이걸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 아, 그거 생각은 내가 못했는데. 예. 보고의 요령인가요, 하여튼 이게?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텔이 실제 커다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인텔. 그 내용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텐데요. 예.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CPU를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1994년 펜티엄 칩이라는 걸 또 혁신적인 버전을 개발을 해놓고 이거를 전 세계 컴퓨터 내부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IBM 컴퓨터에 이것을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의 이면을 행동 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분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금액을 봤을 때 그 금액을 절대적인 그 숫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3,000원이면 3,000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예. 그걸 비율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요거는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면 예를 아마 먼저 한번 쉽게 들어주세요. 이해하실 거예요.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이 하나 있는데 시내 출장을 갔었을 때 회사에서 시내 출장 경비로 늘 2만 원을 지원받아 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2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 1만 원을 더 얹어서 앞으로 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럼 1만 원이 증가된 거죠. 네. 두 번째는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어떤 사원이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참 웃긴 소리지만 3천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연봉을 1만 원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올려주겠다. 3,001만 원. 3,001만 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랑요. 예. 그 다음에 빚이 3천만 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길 가다가 1만 원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빚이 이제 2,999만 원을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 1만 원씩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1만 원을 받았을 때 행복감이 더 크고 이야 크게 받았다라고 인식하겠어요? 당연하죠. 아, 출장비 2만 원 주다가 예. 3만 원 주면 예. 1년에 한 번 가는 출장이지만 네. 와, 우리 회사 좋은 회사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에서 1만 원 오르면 이거 50% 증가한 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죠. 느낌이 그런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연봉에서 1만 원 오르면 이게 숫자로는 한번 0.003% 되나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오히려 야, 기분만 이게 상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1만 원 더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1만 원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써야 생색이 더 많이 나느냐도 사실 여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처럼 우리는 어떤 금액을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지출을 하거나 받았을 때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행태가 전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읍니다. 에잉. 얼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이진우 기자님은 최근에 뭐 이사 한번 가셨나요? 언제 이사 가셨나요? 저는 이사를 꽤 빈번하게 다니는 편인데 네. 최근에는 뭐 한 3년쯤 전에 네. 이사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이사하다 보면 집을 네.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예. 요즘 서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쇠고 계십니까? 이번 설에도 참 많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걸 보면 명절은 역시 명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고향 가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야, 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진짜 조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언제 찾아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어찌 보면 고향이 더 푸근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또 변화가 전혀 없는 고향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되고 농어촌이 위축된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 살았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의 일부를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돌려주고요. 또 기부를 받은 그 고향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세수도 늘고 농축산물 소비도 활성화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지방선거 전후에서 이 고향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고향 기부금, 고향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요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은 급식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 급식업체들의 시장, 급식업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국가 행사를 할 때 위탁 급식업체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지 또 이들은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급식업계의 이야기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들어보겠고요. 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이 이 프레이밍 효과를
실제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경제심리학 시간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